한우석은 이른이 훨씬 넘은 노인이 되었지만 지난날의 억울함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언제나 이루지 못한 시간과 회한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40해도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과거의 무거운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간간히 몸이 안 좋아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우석은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눈을 감으면 아무도 내 억울함을 모른 채 끝나겠지라고요. 그런 두려움과 분노가 그를 죽지 못하도록 지탱해온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억울함을 겪기 시작한 때는 19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한우석은 부모님과 함께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마을에는 지프로 엮은 지붕 아래서 환하게 웃는 이웃들이 있었고 장터가 열릴 때면 모두가 북적이며 시끌벅적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의 딸과 약혼까지 하며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궁핍했지만 따뜻했으며 우석은 단순한 행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밤중 마을에 큰 도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부유하다고 소문난 최 씨 집에 보관 중이던 현물과 곡식이 대거 사라졌고 집주인을 위협한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어쩌다 흘러든 풍문과 어렴풋한 목격담이 얽혀 엉뚱하게도 우석에게 의심의 눈길이 쏠렸습니다. 범인을 직접 봤다는 사람은 없었지만 최근에 우석이 다소 돈 문제로 고민했다, 밤늦게 밖을 돌아다니는 걸 본 적 있다 따위의 근거 없는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우석은 처음에는 헛소리라고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마을 일부 젊은이들이 자경단처럼 나서 도둑놈 손봐주자라며 으르렁대더니 뜻밖에도 이장에게 일러 바치고 관가로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지 못했던 우석은 변변한 도움 없이 조사를 받았고 결국 수사 기관에서는 증거가 확실치 않으나 심증이 강하다는 이유로 그를 구속했습니다. 그렇게 한우석은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못 받아본 채 10년이라는 길고 긴 수감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억울함에 미칠 것 같았지만 그를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외쳤지만 사회는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주변에는 도둑놈 우석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마을 사람들도 괜히 우리 집까지 피해 갈라라는 불안감에 우석을 외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혼녀였던 이정임의 집안에서는 더 이상 우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눈물을 흘리며 난 당신 믿어요라고 편지 한 장을 감옥으로 보내긴 했지만 이미 그녀의 부모는 결혼을 반대했으며 정임이 굴복하지 않으면 집에서 내쫓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우석은 짧게 남아있던 젊은 날들을 모두 감옥 안에서 소모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기약 없는 날들이 반복되었고 가끔 소식을 전해주던 가족이 사망했다는 비보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는 살던 집마저 허물어져 텅 빈 터만 남았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젊음은 어느덧 꺾여 몸도 마음도 나이 들어버린 상태로 세상 밖에 던져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정임이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그 뒤로 우석은 마을을 떠나 타지에서 떠돌며 구차하게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억울함을 밝힐 길은 없었고 그렇다고 뚜렷한 목표도 없이 한 사람의 늙은 남자로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이른이 훌쩍 넘어 지난날의 아픔을 마무리할 나이가 된 우석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10년은 그를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처럼 굳었고 그는 삶의 대부분을 고독과 자책감으로 갉아먹혔습니다. 차라리 내가 진범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중얼거리며 그는 다시 한번
진실을 추적하기로 합니다. 주변에선 이제 와서 어쩌겠냐며 만류했지만 우석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생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침내 우석은 낡은 가방 속에서 먼지 쌓인 서류 뭉치와 신문 스크랩들을 꺼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범죄 기사로 실렸던 몇 줄짜리 단신 기사, 그리고 감옥에서 썼던 자필 기록들, 거기에는 당시 도둑 사건과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자필 호소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우석은 여전히 그 안에 쓰인 문장 하나하나가 선명히 기억났습니다. 당시 현장을 본 사람이 분명 있을 텐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까? 함께 의심받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라졌을까? 같은 의문들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얼굴에 맺힌 땀을 훔치고 작은 물통을 홀짝 마신 뒤 조심스레 옛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미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그 시골 마을도 도로가 넓어지고 여기저기 건물이 들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옛 모습은 다 사라졌겠지라는 생각에 씁쓸해하면서도 우석은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거의 반세기가 지나 다시 찾는 고향 마을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오래된 흙길은 깔끔한 아스팔트로 뒤덮였고 과거 논밭이었던 곳엔 공장과 창고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옛 집터는 새로 지은 건물 뒤로 숨어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우석은 우선 기억 속에서 떠오른 한 인물을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함께 자랐던 친구 박윤배. 당시 이 도둑 사건이 터지고 우석이 체포될 때 옆에서 울면서 만류하던 이였습니다. 내가 이 사건 전말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 나중에 꼭 돌아와라고 말했던 그 친구가 아직 마을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무엇이라도 단서를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을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박윤배, 저기 노인정 쪽에 사는 듯한데 몸이 안 좋다고 들었다. 이미 돌아가신 거 아니야? 같은 엇갈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석은 노인정 건물 앞으로 직접 찾아가 봤지만 요양병원에 들어갔다는 말만 들었고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체로 우석을 보고 낯설어 했습니다. 혹시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는 그냥 연로한 방문객이겠지 하고 지나쳤습니다. 결국 우석은 옛 마을을 이리저리 헤맸지만 윤배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석은 장날이 되자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골목을 돌며 은근슬쩍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옛날 일은 잊어요. 그게 누구든 벌받았짠소라며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은 아직도 그 얘기를 하려고 왔소. 하긴 억울할 수도 있겠지라고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관여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들이 우석을 기억해내고 동시에 그를 반기지 않는 이유는 뻔했습니다. 괜히 오래된 문제들 주면 골치 아프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우석은 문제의 진범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둘 떠올렸습니다. 과거 자신과 함께 의심받았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박정수라는 동갑내기 청년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던 정수는 평소에도 자주 사고를 치는 문제아처럼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석은 정수와 친분이 거의 없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둘이 어울리는 걸 봤다는 식의 거짓 진술이 나오면서 억울하게 몰렸습니다. 결국 우석만 중형 선고를 받았고 정수는 곧바로 마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설마 정수가 진범은 아니었을까? 우석은 오래전부터 이런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감쪽같이 소식을 끊었고 마을에서도 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석이 추가로 확인해보니 박정수는 어딘가 다른 지역에서 2주에 마을에 뿌리 내리고 살았다는 전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행적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엿사람에게 물어봐도 글쎄 외지로 가서 장사하다 실패했다더라. 술 좋아하다가 실종된 거 아니냐 같은 뜬소문만 돌아다녔습니다.
우석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진범을 찾는 건 헛수고인가. 이미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라는 자괴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최소한 내가 무얼 당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라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날 가족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해야 했던 고통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는 복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수가 진범이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당장 내 앞에 무릎 꿇리고 싶다는 격정이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며칠 후 우석은 우연히 예지장대가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중년이 되어 가업을 물려받았다는 그 사람 성민이라 하겠습니다였는데 그 역시 아버지의 옛 문서를 정리하다가 1960년대 후반 도둑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기록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석은 간절히 부탁해 그 자료를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성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한참 동안 우석의 사연을 들은 뒤 내가 정말 어릴 때라서 잘 모르지만 문서가 남아있다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성민은 오래된 상자에서 누렇게 바랜 문서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마을 이장이 사건 발생 당시 간단히 정리해둔 보고서와 우석과 관련된 체포 기록, 그리고 함께 의심받았던 인물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우석은 유심히 살펴보다 박정수의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수는 사건 직후 마을에서 며칠 뒤 급히 짐을 챙겨 사라졌고 그의 집에는 잠시 서울로 일하러 간다는 쪽지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만 중간에 도둑질에 관한 풍문이 몇 번 돌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정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눈에 띄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정수 외 한 명, 장판석. 이 두 사람에 대한 진술이 마을 주민 2인의 서명과 함께 문서에 살짝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최 씨 댁 부근에서 어정거리는 걸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는 이들의 증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우석이 주범으로 몰렸습니다. 보고서상에는 진술 번복, 단순 착각 등의 문구가 추가 기재돼 있어 당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수와 판석에 대한 혐의를 덮으려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우석은 이 정보를 토대로 장판석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인물이었지만 혹시 이 사람을 찾는다면 도둑 사건의 비밀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성민은 판석의 이름조차 처음 듣는다 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장판석이 이 마을 출신이 아니라 잠시 옆마을에서 일하러 와 있었다는 소문만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곧 그가 정수와 함께 어두운 일을 벌였을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혹시 정수와 판석이 공범이었나? 우석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더욱 의지를 불태운 우석은 옆마을까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날 며칠을 묵으면서 장판석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수소문했습니다. 초로의 노인들이 판석, 글쎄 낯설지 않은 이름이긴 한데라고 고개를 갸웃했고 한편으로는 예전에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판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흔적을 쫓아 우석은 오래된 폐공장 부근을 돌아다니며 수십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결국 판석과 같은 공장에서 일했다는 한 노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노인 이름을 정원이라 하겠습니다는 똑같이 70대 후반으로 옛 기억을 더듬으며 우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장판석이라 내가 젊었을 땐 같이 일한 적이 있지. 성격이 좀 거칠었고 돈에 많이 집착했던 걸로 기억하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창고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판석이 해고당했소.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는데 혹시 그 사람이 마을 도둑 사건에 관련된 걸 묻는 거요. 우석은 눈빛을 반짝이며 자세히 물어봤고 정원은
그가 원래 박정수라는 젊은이와 가깝게 지냈다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둘이 같이 뭘 꾸민다는 말이 돌아서 주위에서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 그 뒤로 판석이 짐을 싸서 떠났고 정수도 마찬가지였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이야기를 듣자 우석은 역시 이 둘이 뭔가를 저질렀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했습니다. 정수와 판석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행방불명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혹여나 살아있다 해도 지금쯤이면 70살 전후의 노인일 터이니 정말 만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석은 지쳐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쫓아야 하는 건 사람이 아닌 사건의 흔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진범을 반드시 찾아 법정에 세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내 결백을 입증할 증거나 진술 하나만이라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무렵 우석은 오랜 지인의 조언을 통해 한 가지 단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옛날 수사 문서를 일부 보관하던 창고가 있는데 그곳이 지금은 지방행정서류 집합소처럼 쓰인다 했습니다. 거기 가면 혹시 60년대 사건 자료가 있지 않겠소? 라는 말에 우석은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공공건물 안에는 먼지 쌓인 책자와 문서 더미가 가득했고 허리 굽은 관리자가 하나둘 기록물을 분류 중이었습니다. 우석은 공손히 인사하고 자신이 옛날 사건 자료를 살펴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관리자는 처음에 아이고 그런 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오래된 데다 보관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석이 연신사정하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설명하자 관리자는 할 수 없다는 듯 창고 한편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60년대 후반 형사 사건 관련 문서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찾으려면 직접 뒤져봐야 할 거예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석은 하루 종일 때로는 이틀 3일을 그 창고에 머무르며 문서 더미를 뒤적였습니다. 몸이 약해 잠시 숨을 고를 때도 조금만 더 보면 나올지도 몰라라는 희망에 버티며 기어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살폈습니다. 그 과정이 힘겨웠지만 드디어 우석은 눈에 익숙한 글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도군면 도둑사건 196X년 11월. 제목은 다르지만 날짜와 장소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한 그는 서둘러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문서에는 사건 개요와 피의자 명단 그리고 일부 참고인 진술이 간단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우석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등장했고 범행 일시에 대한 부정확한 기록 그리고 여러 허술한 부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더욱이 참고인 박정수, 장판석아는 이름이 부록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대충 훑어보니 이들이 사건 당일 심야에 최 씨 댁 부근을 배회했고 일부 사람이 그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두 사람 모두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석은 분명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뒤집어 씌웠겠지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문서 맨 마지막 페이지 한쪽 귀퉁이에 누군가 연필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타 지역 형사 H씨가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공식 합의가 있었다는 소문. 이후는 지워져서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비공식 합의라는 단어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뇌물 같은 것이 오갔을 가능성, 혹은 마을 유력자가 진범들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마을의 최 씨 가문은 돈이 많았고 박정수나 장판석이 그들과 어떤 식으로라도 거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적발해도 그들은 손쓰고 나를 범인으로 몰아넣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우석은 문서를 꼭 쥐고 이걸로 내 결백을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사건 보고서에 박정수와 장판석도
의심을 받았음이라는 문구가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우석이 단독 범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을이나 관공서에서 그를 위해 재심 절차를 밟아줄지도 미지수였고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다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도 우석에게 이 문서만큼 희망적인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는 복사를 요청했고 관리자가 번거로워했지만 어찌어찌 허락을 받아 해당 부분만이라도 사본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종이 한 장이 그에게 남은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사건의 정수, 판석이 함께 있었다는 기록이 있자는가. 적어도 난 혼자 한 짓이 아니다. 아니, 애초에 난 아무 잘못도 없었지 말라고 중얼거리며 우석은 다시 한번 진범을 찾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문제는 정수와 판석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 모른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국 추적을 시작했지만 발빠른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미 죽었다면 난 복수도 못하고 어쩌지 라는 기막힌 고민도 생겼습니다. 억울함은 여전한데 당사자들 없이 홀로 분노를 사겨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며칠 뒤 우석은 우연히도 박정수와 관련된 깜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 정수가 약 20년 전쯤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접한 것입니다. 박정수요. 그 사람 예전에 어디 외지에서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죽었다던데요. 장례식도 초라하게 치렀다고 하더군요라는 전언에 우석은 충격과 허탈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이분을 만나서 사과라도 받아야 했는데라며 주저앉았습니다. 분노하던 세월 내내 우석은 막연히 언젠가 정수를 찾아서 모든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그 복수심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이미 늦은 건가라는 자괴감과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우석은 혹시 정수에게 남은 가족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식이 있다면 내 억울함을 밝히고 적어도 그들에게 진실을 들려줄 수도 있겠지. 정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릴 수도 있고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의 마지막 복수이자 위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수의 행적을 추적한 사람에게 가족은 없었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알 수 없나 하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딸이 하나 있었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석은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정수의 명단을 확인해 보니 적힌 주소 중 하나가 도시 변두리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그곳에 아직 가족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으로 우석은 버스를 타고 그 도시에 갔습니다. 몇 번을 갈아타고 길을 묻고 헤매다시피 하여 도착한 곳은 허름한 주택가였습니다. 골목마다 비슷비슷한 집들이 늘어서 있어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우석은 꽤 오래전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 동네의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박정수라는 분이 여기 잠시 살았던 적이 있는데 딸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모르고 몇 년 전에 딸이 혼자 이곳에 찾아와 아버지 얘기를 묻던 걸 본 적 있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실망한 우석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더 돌아다니며 박정수 이름으로 된 묘지가 있는지 혹은 그 딸이 남긴 연락처가 있는지 찾아다녔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도 가봤지만 개인 신상이라 알 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노파가 박정수 씨의 묘가 근교 공원묘지에 있다고 들었다. 딸이 모셔놓은 것 같았다고 귀띔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석은 정신이 번뜩 들어 노파에게 구체적인 위치를 물었고 어렵사리 그 공원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날씨가 잔뜩 흐린 오후 묘지에 다다른 우석은
잿빛 구름 아래에서 줄지어 있는 묘비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러기를 한참 잔디가 덮인 비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 박정수 19만 4019XX라고 적힌 묘비를 확인한 순간 우석은 마치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 정수 맞나? 내가 아는 그놈 맞나? 손끝이 떨리며 생각과 감정이 뒤엉켜 제어가 안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복수를 꿈꿔왔는데 이제야 만났다고 해도 정작 상대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우석은 어찌할 줄 몰라 한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하얀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한 거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넌 먼저 죽어버렸구나. 어떻게 이렇게 그 소리는 묘지 주변을 애잔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 뒤를 돌아본 우석은 초췌해 보이는 중년 여인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순간 우석과 눈이 마주치자 멈춰섰습니다. 저 혹시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낯설지만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우석은 당황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인은 잔뜩 놀란 듯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박정수 씨 딸 박서윤입니다. 아버지 묘에 오셨길래 혹시 알고 계신 분인가 해서요. 우석은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이 여인이 자신이 평생 증오해 온 박정수의 딸이라니. 갑자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복수를 하려 했으면 이 순간이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고 어떻게 나를 파멸시켰는지 다 밝혀주마 하고 소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앞에 서윤을 보자 우석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가족을 잃은 처연함과 지친 기색이 함께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아버지 묘 앞에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있지 못했어요. 가난했고 어릴 때 아버지가 바람처럼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곤 하셨거든요. 아프시면서도 변변히 치료를 못 받았고 결국 이곳에 모시게 됐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조금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지인이신지 혹시 돈 거래라도 있으셨던 건지. 그녀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무언가 큰 실수를 했다고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우석은 애써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예전에 내 아버지를 잠시 아는 사이였소. 그런데 이제야 찾아오게 됐네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큰 기대 없이 그러시군요. 살아계셨을 때 뵀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떨구더니 아버지는 생전에 마음의 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늘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괴로워하셨죠. 그런데 저한테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셨어요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석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박정수가 자기 죄를 숨기고 살다가 결국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렸나 하고 확신했습니다. 동시에 이미 죽어서 묘지에 묻힌 정수를 더 이상 직접 비난하거나 응징할 방법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순간 우석의 눈가에서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복수가 허망하게 끝났다는 상실감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은 우석의 낯선 울음에 다가가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쭈었습니다. 아버지와 무슨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서로 빚진 사이였는지. 우석은 한참 머뭇거리다 도저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할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 때문에 이미 힘들게 살아온 듯했고 목소리에도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우석은 복수를 외치던 자신이 순식간에 한없이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다소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빚이 있었는데 그걸로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이제 와서 미련 같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서윤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돈 문제로 사람들에게 많이 빚을 졌다는 건 들었어요. 저도 아버지 삶을 대신 책임질 수 없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마지막까지 혼자 계셨지만 어떤 이유로든 제가 아버지 딸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우석은 그녀의 말에 착잡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범이 죽은 지 오래고 그 딸은 죄 없이 힘겹게 살았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라 하겠나. 시간이 흐르고 서윤이 장례와 묘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우석은 자연스럽게 현재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묻게 됐습니다. 그녀는 시내 외곽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가 나빠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가게를 이어가느라 빚이 꽤 많아요. 제 형편이 이래서 묘지도 잘 돌보지 못하는 걸 보면 죄송할 따름입니다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석은 집에 돌아와서도 박정수의 딸 서윤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원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이라고 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석의 평생을 망치긴 했지만 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에 시달리며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를 미워해야 하는지 연민해야 하는지 복잡했습니다. 정말 내 인생 망친 그놈에게서 무슨 대가를 받아내겠어. 그런데 딸까지 내버려 두던가. 우석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우석은 다시 한번 박정수의 묘지로 갔습니다. 때마침 서윤도 찾아왔는지 묘 앞에 꽃 한 송이가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 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석은 한참 동안 그 묘지를 바라보다가 묘비에 대고 읊조렸습니다. 정수야, 내 청춘을 앗아간 죄를 내가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겠지. 나 혼자 앓고 있던 억울함에 너는 죄책감을 가졌던 모양이구나. 하지만 넌 끝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떠났고 결국 남은 건 내 딸이 외롭게 사는 모습뿐이야. 그 순간 우석은 마음 한구석에서 언젠가부터 갈등하던 게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토록 원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묘비 앞에 꼿꼿이 선 채로 오랫동안 미동도 없었습니다. 결국 결심이 선 듯 우석은 서윤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조그만 반찬 가게 겸 식당이었는데 입구 위에 정다운 식당이라는 작고 낡은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주머니 한 분이 주방을 지키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서윤이 장부를 정리 중이었습니다. 우석이 들어오는 걸 본 서윤은 약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묘지에서 뵌 이후로 처음이네요라고 반갑게 맞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눈빛에 약간의 호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석은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여기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싶어 왔습니다. 식사도 하고 싶고요. 서윤은 주저하다가 주방 아주머니에게 잠시 일을 맡기고 우석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우석은 막상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메뉴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백반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서윤은 지친 미소를 지으며 곧 준비해드리겠습니다라 했고 우석은 자판기 커피처럼 미지근한 차를 홀짝이며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허름하고 손님도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정말 장사가 힘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나오는 동안 우석은 별말 없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도 무언가 묻고 싶은 듯 했지만 선뜻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석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묘지에서 본 이후로 자네가 신경 쓰이더군. 아버지가 남긴 빚이라는 게 맞나 보지. 서윤은 무슨 이유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버지 빚이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고 제가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장사는 안 되고 한동안 아버지 병원비도 감당했으니. 우석은 조심스럽게 마치 남 일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네를 좀 도와줄 수 있다면 받아들이겠소.
서유는 당황스럽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도움은 감사하지만 웬만한 사람이라면 저한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을 걸요. 제가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요. 우석은 그런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지갑에서 자신의 통장 사본을 꺼내 살짝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연금 통장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자네 가게를 살리는데 조금은 보탬이 될 거요. 서유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 때문에 혹시 피해를 보셨다는 걸로도 들렸는데 사실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우석은 차분히 들어보시오라고 손짓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자네 아버지와 나는 옛날에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소. 그래서 사실 내가 처음에는 복수를 하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자네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소. 자네가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또다시 고통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 서유는 그 말에 더욱 당황해 우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우석은 계속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한 배경을 다 말하지는 않겠소. 어쩌면 언젠가 알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자네가 흔들릴 것 같아서 내가 조금이나마 돈을 지원해 줄 테니 식당을 닫지 말고 운영을 이어가 보시오. 그래야 고인이 된 아버지도 안심할 것 아니겠소라고 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호의에 서유는 오히려 불안정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어르신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눈물이 맺힌 목소리였지만 우석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 사실은 차차 알 기회가 있을 거요. 지금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선행이라 여겨주길 바라오. 결국 서유는 복잡한 감정으로 우석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누군가에게 받은 적은 없어요.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라고 말했으나 우석은 내가 죽고 나면 가져갈 재산도 없소. 차라리 살아있는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더 크오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유는 그렇게 말해주셔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라고 했지만 매장 사정상 현실적으로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엎드려 우석에게 감사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석은 가끔 식당을 찾아 서윤에게 부족한 부분을 조언해 주거나 홍보가 필요하면 전단을 붙이는 등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에 경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석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라며 웃는 날도 생겼습니다. 우석은 그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묘한 안도감과 함께 자신 안에 맺혀 있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복수나 증오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용서를 베풀면 내가 덜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이 마음 깊숙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완벽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복수를 포기하는 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세상을 뜬 정수에게 복수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라도 그의 딸을 돕는 게 오히려 나 자신을 위로하는 행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쉽게 서지 않았으나 확실한 건 우석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당이 점차 활기를 띠고 서윤이 재무 구조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둘 사이는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식당에 좋은 후원자가 있어요. 덕분에 닫을 뻔했던 가게가 살아났죠라며 노인 한 분을 존경한다는 말을 흘리곤 했습니다. 우석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쑥스럽지만 기분이 묘하게 좋았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해준 것은 부모님도 연인도 아닌 정수의 딸이었다는 아이러니에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식당 정리를 하다가 박정수가 남긴 유품을 정리해둔 상자를 들고 나오며 우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게 별것은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남긴 흔적이라 버리지 못했어요. 보시겠습니까? 우석은 긴장했지만 괜히 모르는 척 하기도 어려워서 그렇다면 한 번 볼 수 있겠소라고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메모지, 그리고 오래된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이 편지는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숨겨둔 건지 제가 찾아내긴 했지만 열어볼 용기가 없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우석은 그 편지가 무슨 내용일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생전에 썼다가 전하지 못한 유서 같은 건 아니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서유는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빚을 고백하는 편지인지도 모르죠. 제겐 열어볼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겠지만 좀 무섭기도 하네요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서유는 그날 밤 편지를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석은 할 일 없이 식당 밖에서 기다리며 한기 어린 공기를 마셨습니다. 잠시 후 식당 안에서 서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석이 다급히 들어가 보니 서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편지를 쥔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그래?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서윤은 여기 보세요라며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편지글은 삐뚤빼뚤한 필체로 적혀 있었고 끝맺음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내가 평생 짊어지고 산 죄가 있다. 한우석이라는 남자가 감옥에 간 건 나 때문이다. 그날 나는 돈에 눈이 멀어 범행에 가담했으면서도 겁이 나서 우석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는 무고한데도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혔다. 난 이 죄를 씻을 길이 없어. 그저 미안하고 두렵다. 그의 인생을 망친 벌을 언젠가 받을 것이다. 서윤아, 언젠가 내 잘못이 밝혀지면 부디 내가 대신 용서를 빌어다오. 편지 말미에는 제정신이 아닌 듯 휘갈겨 쓴 문장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우석이 형, 내가 정말 미안하다. 용서받지 못할 죄다.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사과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다. 결국 정수가 남긴 고백이자 늦은 참회였습니다. 우석은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대체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조차 분간이 안 됐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박정수가 진범이었구나. 그리고 끝내 이렇게 뒤늦게 사과를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었지만 더 큰 감정은 참을 수 없는 허무와 복합적인 슬픔이었습니다. 서유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왜 이런 큰 죄를 저지르신 거예요? 어르신이 바로 그 우석님이신가요?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렇게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대신 제가 뭐라 사죄드려야 할지. 우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려놓으며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사실이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보게 되니 참. 서유는 뻘떡 일어나 우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석은 그녀가 더 이상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용히 품에 안아 달래주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요. 자네 탓이 아니야. 아버지가 마지막에라도 참여한 것만으로도 난 조금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된 것 같소. 눈물을 흘리는 서윤을 보며 우석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복수의 해소가 아니라 안타까움 섞인 용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애타게 바라온 고백을 이미 고인은 남겨두었다는 사실이 서윤이라는 매개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억울함은 수십 년 만에 해소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세월이 떠올라 우석은 또 다른 형태의 슬픔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 우석은 그 편지를 품에 안고 다시 한번 박정수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윤도 동행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조용히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우석은 묘비의 편지를 살포시 내려놓고 짧게 읊조렸습니다. 정수야,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내가 내게 빌지 못한 사과, 이렇게라도 남겨준 걸 받았다. 그리고 우석은 몸을 낮춰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반평생 품어온 증오가 조금씩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마을로 돌아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원본과 옛 문서, 그리고 우석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조각조각 맞춰지자 사람들은 그를 피해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오래전 그를 비난했던 이웃들은 뒤늦게나마 정말 미안했네. 그때는 우리가 모든 걸 모르고 함부로 판단했다네라며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우석은 굳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은 워낙 어수선했고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으니 내가 다 이해하오라고 답했습니다. 그 관용의 주민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청년회나 노인회에서는 이제라도 우석 어르신의 누명을 벗겨드리자며 작은 환영회나 기념식을 열려 했습니다. 우석은 극구 사양했지만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주변 설득에 못 이겨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석은 사람들 앞에 나서 억울했던 과거를 정식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감격에 목이 메어 이 날이 오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게 사죄하고 싶다는 분들, 그리고 저를 도우려는 분들이 계시니 저는 이걸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눈물을 훔치거나 미안하다고 손을 모았습니다. 우석은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의 흔적마저 이제는 희미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얼마 뒤 서유는 우석에게 이제 식당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석은 손살에 치며 자네가 열심히 했으니 그리 된 거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유는 그래도 저는 평생 어르신에게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선행을 하면서 살려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석은 서윤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지. 내 아버지가 그러길 바라고 있을 거다. 이후로 우석은 서윤에게서 아버지 같은 분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수의 딸을 왜 챙기나라고 묻기도 했지만 우석은 그냥 웃으며 이젠 내 일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복수는 해봐야 허무할 뿐이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금 빛이 감돌았고 스스로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감옥에서 이른 세월을 댈 순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의 관계가 그에게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석은 마지막으로 정리가 필요한 장소가 하나 더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옛 집터였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과 억울하게 체포되던 날의 기억이 얽힌 곳이기도 했습니다. 철거된 그 터에는 이미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그 앞에 서서 우석은 한동안 묵묵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내 약혼녀였던 정임. 난 이제야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동안 나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저 자신을 조금씩 용서하고 있습니다. 부디 편히 계시길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석은 기차역 대합실에 앉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돌아갈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작은 손가방 안에는 박정수의 고백 편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본은 서윤이 보관하고 우석은 한 장 복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혹시 흔들리거나 인생이 공허해질 때 이걸 보며 내 지난 날을 되새길 거요라고 말했습니다. 편지 한 장이 증거와도 같으면서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피어나려는 증오를 진정시키는 자물쇠 같았습니다. 대합실 스피커에서 기차 도착 안내 방송이 흘러나올 때 우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됐구나라고 혼잣말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토록 무거웠던 어깨가
이젠 살짝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여전히 아픈 기억과 상처가 그를 잠시 가려 들 때가 있겠지만 적어도 그는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을 품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수라는 화염은 사그라들었고 용서라는 찬바람이 남은 불씨를 슬며시 식혀주었습니다. 몇 주 뒤 서유는 우석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어르신, 가게가 다시 잘 돌아가고 있어요. 다음에는 꼭 한번 오셔서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요. 우석은 환하게 웃으며 그럼 며칠 후에 내가 갈 테니 백반 제대로 차려놓으시오. 조금 매운 것도 괜찮고라고 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서윤의 밝은 목소리에 우석은 자기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정말 인생은 참 이상하군.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다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무는 시간, 우석은 창밖으로 물든 석양을 바라보며 오래전 그가 감옥 독방 창살 사이로 보던 노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분노와 서러움으로만 바라봤지만 지금은 살짝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 오늘 노을은 참 곱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더딘 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우석은 한평생을 파고들었던 억울함에서 해방되려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월을 거스르듯 한순간에 모든 상처를 씻어낼 순 없지만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죽어버린 박정수가 남긴 마지막 편지 한 장은 어쩌면 늦은 사죄이자 기적 같은 화해의 징표였는지도 모릅니다. 우석은 그 편지를 통해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으며 그로 인해 자기 자신 또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수의 딸 서윤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생기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석은 어느 아침 창문 밖을 내다보며 살며시 속삭입니다. 복수로 마음을 채우기엔 인생이 너무 짧구나. 용서하기까지는 길고 험했지만 결국 나를 살려준 건 그 용서의 힘이었어. 말투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반세기를 넘나드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평온을 조금씩 맛보며 남은 날들을 살아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샌 그 이후에 고단했던 세월도 이제는 희미한 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때 짓눌렸던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쓰러져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서유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며 때로는 우석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의지합니다. 우석은 그렇게 부르면 난 갑자기 늙은 기분이 더 드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면서도 내심 기쁨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미래가 평탄할지 또 어떤 난관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석에게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듯한 벅찬 감정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박정수의 이름은 지금도 묘비에 새겨진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놓인 편지는 비에 젖고 햇빛에 발에서 형체가 흐릿해질지언정 우석과 서윤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선명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때때로 그 묘지를 찾아 아버지 혹은 옛 친구에게 말하듯 속삭이겠지요. 우리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이 남긴 죄와 상처까지 끌어안으며 살겠습니다. 그 말은 단지 고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한우석의 억울한 감옥살이는 비로소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처가 깨끗이 아물진 않았지만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이 고백되었으며 서로가 용서와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 끝에서 우석이 손에 쥐게 된 것은 복수가 아닌 평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여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느 구석에서라도 이 억울함이 치유되고 또 다른 삶이 꽃 피어날 수 있다면 그 역시 충분한 해피엔딩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석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져 한없이 눈을 감으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